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 가등기, 어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담보 가등기도 부동산 등기부서 등기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담보 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판단은 어떻게 하냐?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즉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외형상 형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게 뭐냐? 등기부상에 담보 가등기가 써있으면 담보 가등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권 가등기를 본다는 겁니다. 당사자 의사가 무엇인 상관없이. 하지만 그건 적절치가 않다. 또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담보 가등기라는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토지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한 때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중요합니다. 가등기 담보를 한 게 맞는데, 가등기 담보, 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 했는데 모든 경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 금전 소비대차나 아니 준소비대차입니다. 어느 경우에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기타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담보에서 가등기 하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익이 뭘까요? 적용된다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실익은 뭘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가담법이 적용되면 청산 절차, 즉 실행을 통지하고 실행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청산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 기간 종료해야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관하여 즉 차용금 반환 채무, 채권, 가등기 담보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차용금이다. 반환 채무다. 차용금 반환 채권, 차용금에 관련돼서만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등기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 증서의 매매 예약서상에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한다. 틀렸다. 왜 그러냐면 담보 가등기를 등기를 할 때 매매 예약의 형태를 취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이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는 것처럼 가등기 담보일 때는 뭔다? 매매 예약서. 그럼 매매 예약서면 당사자, 예약자 이름을 다 쓰고 뭘 쓰냐? 대금을 써요. 예약금을. 근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써요. 즉 실질적인 반영을 못해요. 왜냐면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의 세계를 반영을 해서 약정에 따라 해석한다. 그 예약에는 하나의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거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약정에 관계없이 예약서상의 매매 한도 제한한 게 아니라 뭐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도 기본 계약 설정하고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채권액을 입증해서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자, 또 하나 이제 차용금 반환과 관련해서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했는데 또 하나 제한이 있어요. 어떤 경우다? 가등기 담보 당시에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즉 채권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청산금 평가에 통지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뭐가 빠졌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하려면 첫째, 피담보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뭐 된다?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는 차용금. 그리고 가등기 담보니까 부동산 제공되죠. 그 부동산 시가가 채권액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예약 당시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럼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은 실행보다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그럼 청산 절차가 뭐가 있어요? 청산금 평가 통지가 청산 절차잖아요.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그 개념이 뭐냐면 청산금 평가에 통지를 할 필요 없다. 실행 통지거든요. 실행 통지, 청산 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소유권 취득, 이게 청산 절차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지금 양도 못하는 건 뭐였었죠? 지역권, 저당권만, 담보물권만.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지역권은 어느 정도 독립된 물건이지만 지역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였었죠?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거잖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애는 양도성이 있지만 그 성격 때문에 못하는 걸 있고, 다만 달리 정하면 양수할 수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담보권 실행.
기본적으로 가등기 담보권이기 때문에 변제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변제기가 도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는 권리를 실행하겠죠. 그 실행에 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됐을 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대한 권리 실행에 바르면 담보권자 입장에서 권리 취득 방법이 있는데 뭐만 가능하다? 기속청산. 처분청산은 가등기 담보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돼? 기속청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기속청산. 가등기법상 처분청산 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실행통지. 먼저 가장 실행통지인데 통지를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자겠죠. 근데 뭘 하냐? 상대방은 누구냐? 일단 채무자는 돼요. 하지만 보게 되면 채무자, 채권 변제기구 당연하겠죠. 담보권 실행이니까 등,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구 소유권 취득한 제3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채무자 등. 이 사람들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 이 얘기예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액은 얼마이고 현재 네가 나한테 갚지 못한 돈이 얼마다. 그래서 얼마 낳는다. 가담법의 핵심은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이상의 이득을 부당하게 누리게 말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가는 10억인데 채권액은 5억이다. 근데 부동산을 청산 절차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이득을 취한 그걸 막는 게 가등기 담보법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그러려면 먼저 통지가 있어야겠죠. 누가 한다? 담보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자, 청산금 평가액은 통지할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통지 당시에 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법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빼서 알리나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다만 특이한 게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후순위 권리자의 그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를 포함해서 일정 기간의 청산 기간 내에서는 청산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청산금 누가 행사하죠? 당연히 채무자 등이겠죠.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물상보증인이 소유자잖아요. 담보는 다 소유자들이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자는 아닌데 제3자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고 소유자잖아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보호하기 위해서 청산금에 대해서 또 후순위 권리자가 이게 채권액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냐면 나중에 자신의 채권 청산 기간 내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도 경매를 청구해서 보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게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다. 즉 실행 통지를 하잖아요. 그럼 통지된 그 청산금 평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반영돼야 하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채권자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평가 통지도 족하다. 무슨 의미냐면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든 통지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자가 그 표현을 주관적으로 한 것도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적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세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수 있는 방법으로 경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도 그 뜻을 통지합니다. 청산금 계산해보니까 청산금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실행 통지를 해야 합니다. 청산금 평가. 자, 청산금 평가. 자, 주소가 어디 있죠? 청산금 평가에 통지하는데 이 통지의 평가액이 0인 경우에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위 통지는 채무자 등 모두에게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 모두에게. 그리고 청산 기간도 이 사람에게 모두에게 도달되어야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후속 절차로 모두에게만 한다. 그리고 청산 기간은 이 사람들이 받아 수령한 날로부터 이제 기준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그냥 듣고만 넘어가십시오.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이러한 사실들, 이 채무자들에게 실행이 통지됐고 통지할 당시 청산금 평가가 얼마이고 이 사람들 언제 수령한 날짜도 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럼 신청서 아니면 첨부 서류에 이 도달, 이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 통지가 언제 발송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언제 도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또 신청서에 날짜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거기까지 시험은 안 나오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기속청산에서 변제 기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 내에 다툴 수 있다? 없다. 이게 실익입니다. 청산금의 평가 금액에 대해서. 왜냐하면 후순위 권리자가 나중에 이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거절을 못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평가액이 이렇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누가? 담보권자는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청산기간이 경과한다.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반드시 2개월이 경과를 돼야 합니다. 실익은 뭘까요? 청산기간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간 오기 전에 빨리 돈 갚으란 얘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청산금의 지급. 왜냐면 실행은 주간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이잖아요. 청산금 변경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네가 이의가 있으면 그럼 너 빨리 갚아버려. 갚아버리고 가등기 담보권 말소시키면 되잖아. 그런 취지로 포함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라고 한 번 더 참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는, 이게 왜냐면 청산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해야만이 가등기간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본등기 청구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청산금이 있으면 당연히 본등기 청구, 청산금 지급하면서 본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청산금도 지급하면서 본등기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인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설정자에게 본등기 청구할 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이 얘기 하는 거죠. 설정자는 야, 너 돈 줘야 내가 하겠다. 이해 거절 권능이 있는 겁니다. 자,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의 객관적 가격에서 채권액을 뺀 겁니다. 근데 이 채권액에는, 이 청산금에는 뭐가 있다? 선순위 담보권에 담보된 채권액도 포함됩니다. 뭐라고요? 선순위자도. 이걸 빼는 겁니다. 인수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후순위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순위는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청산금에 대한 권리. 청산금은 누구한테 기속돼야 돼? 채무자 등이잖아요.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거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담보권자는 지급하고, 그만큼 또 담보권자는 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정도는 듣고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누구냐? 담보가등기 후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전세권도 용익적 권능이 소멸하게 되는 담보물권적 성격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권자.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실형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의 평가에서 언제까지요? 청산금 지급시까지.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었습니다. 청산기간 내가 아니라 청산금을 지급시까지. 죄송합니다. 청산금 지급시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랑 헷갈렸습니다. 이거랑 좀 똑같이 시켰는데 이건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청산금 지급시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시까지냐면 청산금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후순위 저당권이 내가 피담보 채권은 이만큼 이거 주세요. 대신에 후순위 담보채권 여담이지만 법조문에 따르면 자신의 채권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산기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 평가액의 범위에서 나오고, 요게 더 잘 나옵니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나, 요거는 이제 뭐냐면, 청산금에 대해서 지금 후순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산금의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채무자. 그렇게 만약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해버리면 후순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산금 지급 시는 언제 발생해요? 청산기간이 종료돼야만이, 청산기간이 경과돼야만이 청산금이라는 게 발생되는 건데, 청산금이 발생하기 전, 즉 청산기간이 도구하기 전에 채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청산금 자체가 이제 권리 행사가 지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권리에 대까지 채무자가 이 청산금은 하나의 이 청산금에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물상대위처럼.
그렇기 때문에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부분 좀 이제 쉽진 않습니다. 이 법리 자체가 쉽진 않지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중변제 이해명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의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채무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목이 뭐죠? 담보가등기권자와 다른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의 우열. 즉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 사이에 우열관계를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청산기간 전에 의뢰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 낙찰이 된 경우, 이 경우에도 과연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권자는 과연 본등기 청구할 수 있냐? 만약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죠? 제3자가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 절차의 안정성이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경우에도 본등기 청구를 못하게 된다면 담보가등기권자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이해관계 조정하냐? 가등기 집행법은 담보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강제경매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의 증권,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얘기의 의미가 뭐죠? 담보권자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거죠. 즉 경매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담보권자는 본등기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럴 땐 누굴 위에 둔다? 담보가등기권자를 위에 두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납니다. 경매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아니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뭐다?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 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한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이 부분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본등기 청구 행사 가능 시점과 경매 신청일을 비교하자. 이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청산기간, 지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청산기간 전에 의뢰 다른 채권, 청산기간 전에, 청산기간 도래하기 전이잖아요.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요. 그럼 답이 나오죠. 왜냐면 우리는 경매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해진 거, 아니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 청산의 진행은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염려로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경매 신청 전에 이미 담보가등기권자가 없잖아요. 청산기간이 도과돼야만이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담보가등기를 마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등이 행해진 경우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소멸한다. 무슨 얘기냐면 강제경매로 해서 소멸되게 되면 담보가등기도 당연히 매각에 소멸된다는 겁니다. 소멸한다. 가등기는 소멸한다.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 사유가 뭔지를 묻는 것도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피담보채권, 당연히 담보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없어겠죠.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본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 당연히 피담보채권 소멸되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담보에서 소유권 취소해요. 권리 기속청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기속청산이 되면 당연히 그 기초가 된 담보권도 소멸이 되겠죠. 그 다음 경매를 신청했으면 당연히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경매 절차가 끝나게 되면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것, 경매 절차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위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기속청산이 잃어버렸다, 경매됐다. 그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선의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더 이상 채무자가, 즉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채권자의 가등기 담보권자 상대로 해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피담보 채권 소멸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출문제 이제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구분되는데 우리의 공부 포인트는 뭐다?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다. 그러면 그 특징은 뭐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는 뭐다? 차용급이다. 또 뭐다?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한다. 원금과 이자를. 그래서 그 성격을 뭘로 본다? 특수한 담보물권인데 특수한. 왜냐면 왜 특수합니까? 담보물권은 저당권에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왜 특수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니까. 외형상. 담보권자가 담보권은 저당권이나 설정받았는데 저당권을 뛰어넘는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담보물권이다. 하지만 성격은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담보물권. 요게 포인트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래 따라서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즉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는 양도담보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물상대의 특징이 있다. 제가 그래서 성격을 담보물권의 포인트로 한 거고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성상 물상대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따라서 물상대의면 이런 얘기죠.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권의 법적 성질은 담보물권자는 기억한다.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멸시, 해소, 공용징수 그런 말미암아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물상대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대표적인 게 보험금이었죠. 물상대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양도담보권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사용수익 권능이 있다. 그래서 언제 배웠죠? 제3자. 제3자가 왜 아니었죠?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안 한다. 임대 지위 승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증금 반환을 의무했다.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입니다. 양도담보권 설정, 양도담보권의 특징이 뭐냐? 담보권 설정자에게 사용수익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수익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가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죠. 임대라는 것은 사용수익 권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 연결되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임차인 누구한테? 양도담보권 설정자,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적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소유권에 기하여. 요 표현입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디다?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용수익 권능 때문에. 그러나 담보권자는 비교할 게 뭐냐면 담보권 실행으로서 인도를 실행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죠? 담보권 실행으로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속청산이 뭐예요? 권리 취득에 하는 거니까 목적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담보권 실행에서는 인도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속청산, 권리 취득. 권리 취득한 얘기는 그 목적물 인도도 청구도 내포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비교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시는데 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이냐 아니면 소유권의 기하냐. 그래서 요 부분에 포인트 두고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나 이로부터 사용수익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루 임려상대 손해배상의 부당이 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담보권자에게는 손해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용수익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요?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어요. 따라서 사용수익 권능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거예요. 손해란 건
사용수익과 관련된 손해겠죠. 그래서 임료상당. 다른 손해가 아니라 임료상당이 없죠. 임료상당이 사용수익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는 이로부터 사용수익 권한을 승계한 자에서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없다. 왜냐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 권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수익 권능에 해당되는 임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부터 X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해 못해요. 이거는 자주 반복하면서 익숙해 하셔야 합니다. 자,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기억을 위해서 돕기 위한 겁니다. 채권자가 가담법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어도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반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해결하는 기는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사용수익 권능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겠죠. 보통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근데 특징이 뭐죠? 이 소유자가 양도담보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 겁니다. 이 양도담보권자는 단순히 담보권만 취득한 거지 사용수익은 누구 한다? 담보권은 지금 양도담보권자 이름 돼 있지만 사용수익은 설정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는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 취지를 쓴 겁니다. 자, 그 해설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하나 뭐냐면 가등기 담보법이 되게 되면 또 하나 특징이 플러스 보면 양도담보권자의 다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면 가담법이 적용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담보권자가 아직까지는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가담법이 적용되는.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 쓴 겁니다.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청산 절차를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자지만 아직 소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에는 양도담보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로서 따라서 담보권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담보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다. 그게 그 법리상 이렇게 되는 거.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권 실행은 똑같습니다. 가담법이 적용된다. 그럼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다. 기속청산이다. 실행통지, 청산기간 경과 2개월. 청산금 지급,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의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이면 채권이 더 크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네요. 없는 때는 청산기간이 종료한 때. 근데 이미 양도담보권 특징이 뭐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담보권자 이름이 됐죠. 그래서 별도의 본등기 같은 거 경량 없이 청산기간이 종료한 때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고 있는 때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된 때, 실제로 지급해줘. 지급되거나 공탁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지급하거나 공탁을 해야만 그때 가서야 취득합니다. 이들의 위반한 특약은 이 위반한 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게 또 이제 이런 단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예의 조항이 있습니다.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은 효력이 없는데 다만 청산기간이 경과 후 청산기간 경우 별도로 협의를 한 경우에는 효력을 유지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고 제한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자주는 출제되지 않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